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들, 노력을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의지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의지의 다른 객관화에 의해서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대신해 가지고 그게 발현돼서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민, 절망 같은 것들에 너무 휩싸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에 이제 근본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했던 이유가 스피노자도 얘기했었지만 영원의 상으로서 하나의 자연, 우주, 질서를 단일하게 바라보는 것, 그 안에 무한의 총체로서 하나로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쇼펜하우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옛날 초기 불교의 느낌으로 봐서도 그렇고 결국 뭐겠습니까? 아를 벗어나는 거죠. 그죠? 자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면 쇼펜하우어적 수행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개별성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사물들을 관조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개별성이라는 것은 자신이겠죠. 아겠죠. 구름 하나하나에서 구름 전체, 그리고 구름의 정수, 구름이 지닌 특별한 형태의 뚜렷한 다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이며 유일무이한 어떤 구름의 핵심, 이데아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보편의 느낌이기도 하죠. 이러한 특징들을 다른 것들과 다른 존재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봐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치는 방식으로라도 그런 지각작용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세계에 대해서 다른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초연해지는 첫 번째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의 일부이자 아주 작은 유기체이죠. 그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관조하려고 노력하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 자아에게로 생각이 다시 돌아오고 자의식으로 회귀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을 계속 성장시키고 습관화시키면 훨씬 더 마음이 초연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겠죠. 사물에 대해서 더 이상 활용적인 면을 보지 말고 관조적인 시선을 던져보라. 어떤 외계 대상에 집중해보자. 나무, 창틀, 그리고 구조, 그리고 형태, 빛,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노는지, 다른 모든 기생하는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오브제에만 집중해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오브제 속에서 천천히 당신을 잊어보라. 그러니까 주변 사물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잊어보라는 겁니다. 이 오브제만이 유일한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잊을 만큼 당신의 의식이 오브제를 의식하게 되도록 내버려둬라. 당신의 개별성에 대한 의식에서 어떻게 하라? 벗어나고 또 다른 의식을 갖기 위해서 나와 오브제의 관계를 초월해보라. 저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사이인가, 어떤 감정을 주는가, 무슨 생각을 들게 하는가라는 것을 벗어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평온이라든가 초연함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상실이나 어떤 죽음 때문에 우리는 또 비통해할 수도 있다. 그 순간 세계에서 동시에 수천 수백 개의 유사한 죽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죽고 쓰러지고 있죠. 무자비하게 삶을, 아름다움을, 선을 짓밟고 부수고 파괴하는 힘들을 생각해보라. 자연현상이라던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 푸틴이라던가 시진핑,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김정은도 포함이겠죠. 이런 힘들은 자연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힘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도자들이 깽판 부리는 힘은 자연의 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홍수라던가 태풍 이런 것들은 필요한 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재고 어떤 해로운 거겠지만,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조를 하다 보면 나만의 고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조금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시도하고 항상 시도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이런 생각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상의 제목으로. 근데 역설적인 거죠. 꿈도 희망도 없게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없는 거죠? 고통이라던가 고뇌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 희극을 관찰해보자.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다양한 성격들이 표현되는지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보자. 여러분들 꼭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있는 곳에 항상 속하게 되는데, 인간이라면 뭐 회사든 아니면 집단이든 뭐 친구들의 모임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성격이 있습니까? 수많은 MBTI들이 있죠. 이런저런 경우가 생기면 성격대로 나타나지 않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핑계로 삼고, 이기주의자는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는다. 이어 이런 성격들이 서로 간에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 관찰해보자. 서로 충돌하고 마찰 일으키거나 뭐 아니면 서로 뭐 보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속박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호의적으로 함께 행동하지 않나? 흔들리는 바다의 표면에서 일렁이는 수천 개의 움직임을 떠올려보자. 뭐 파도가 일어나면 생겨나는 거품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서로 하나로 결합됐다가 다시 분리되고 부딪히고 또 흡수되고 그런다. 자,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만일 시간은 비가역성이라는 견해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한번 사라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느낌, 그런 개념에서 벗어난다면, 시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것들을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한번 이미 과거에 놓쳤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내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와 같은 압박을 갖는 대신, 시간은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 누군가 나 대신 이 나의 꿈을 이루어내겠지, 성취해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나. 시간은 유한하고 선적이며 비가역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개념화로부터 어떻게 돼야 된다?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언젠가 되겠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는다 하거나, 아니면은 게으른 사고방식이라던가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누군가가 나중에 나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합리화하기에는 이미 충분치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의 소망, 나의 노력이 실현될 거라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부셔버리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의지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의지는 강렬하고 열정하고 노력도 많았는데 해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다면 그걸 잘 생각해보자. 그 의지가 효과적으로 표현되기 위한 적절한 상황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요런 생각을 저도 요즘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확실히 나의 어떤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는데 되지 않았다면, 상황이라던가 어떤 운이라던가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행동은 사실상 우리와는 별개의 셀 수도 없이 많은 요인들에 의해 막혀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당신의 과거에 비해 약간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실현하려고 했는데 실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거나 후회하고 있을 때, 아, 나는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라던가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았구나. 이렇게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져갔던 사람들,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구나. 그리고 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뭔가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마치 이거 단독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수행 부분은 이제 이렇게 끝내고, 지금 끝내기에는 영상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짧으니까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챕터는 아름다움으로 찾는 평화라는 챕터네요. 그죠?
해방의 길에서 보충적인 걸음을 한 번 더 걷자는 거예요. 그래, 해방의 길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보충을 해보자는 거죠. 아름다운 풍경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 욕망과는 상관없는 내적인 만족감이 온다. 이게 바로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영상에서 언급했던 건데, 어떤 아름다움, 예술, 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준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인식에 있어서 정지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인식에 있어서 정지 상태, 의지의 정지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욕망하는 나의 의지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관조하면서 잠시나마 욕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주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욕망은 소유를 요구한다. 정확한 말이죠. 그죠? 욕망이 왜 있는 거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욕망의 대상은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결핍이 보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겨난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면 만족하지만 그리 오래는 못 간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끊임없는 욕망이 계속 솟아나면서 뭔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만족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돈다. 따라서 영구적인 휴식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욕망과 관련 없는 미적 만족은 그토록 우리가 찾아 헤매던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숭고함이라던가 경외감, 그리고 경이로움 같은 그런 감정들, 만족감, 미적 만족은 고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왜? 욕망과 관련이 없으니까. 결핍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경을 보면서 보통 많은 평화를 느낀다. 미적 관조는 평안함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행동으로부터, 즉 살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풍경을 봤을 때 여기서 평안함을 느끼죠. 이제 카스파스 다비드 프리드리히인가 있어요. 낭만주의 예술가이자 화가인데, 배경 그림을 그렸지만 인간의 모습은 그 배경 속에서 아주 작게 나타나는, 히틀러가 되게 좋아했던 낭만주의 거의 막바지의 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들이 일찍 죽죠. 가족들 중에 뭐 누나라던가 동생들이 이제 어린 시절, 프리드리히의 어린 시절에 일찍 죽으면서 인간이 자연에게 있어서 얼마나 작고 조그만 존재인가를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그런 사망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좀 많이 침울한 경향, 우울한 경향을 좀 띠게 되는데, 우리 다비드 프리드리히께서 그 그림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그림이, 익숙한 그림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안개 속의 방랑자라는 그림이 정말 유명하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이제 산 위에서, 안개 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뒷모습을 그린 장면인데 다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풍경을 보면서, 프리드리히가 그린 어떤 자연 풍경을 보면서 왜 평화로움, 안정을 느끼냐? 이것은 미적 관조고 내가 계속해서 욕구하고 욕망하는 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약간의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즉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에 무릎 꿇으면서 살고 있죠. 아무리 강인한 인간도, 아무리 센 사람도 자기 자신 내면이 요구하는 욕구와 의지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만둘 수 있는 방법, 그게 미술, 미적 관조, 풍경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의지에 무릎 꿇는 일상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상대적이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전체인 세계, 상대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은 이러이러할 수가 있고, 또 저런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은 또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 A라는 사람한테는 강아지가 주는 상대적인 느낌이 B라는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했을 때 그 상대적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죠.
곤충학자에게는 곤충이 흥미롭고 귀여운 대상일 수도 있고 유기체일 수도 있는데 일반인에게 있어서 곤충은 끔찍하고 역겨운 존재잖아요. 그러한 상대성, 즉 하나의 전체의 세계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식 대상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한 세계, 전체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 자아에 너무 쏠려가지고 그 사물, 오브제하고 나와의 관계성에만 집중하는데 그것에 너무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쏠려 있는 눈을 딴 데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바로 예술과 어떤 그 작품들, 풍경들, 자연 배경들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연에 한번 자유로운 시선을 던져보면 열정과 필요와 근심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사람 역시나 기분이 신선해지고 유쾌해지고 힘이 솟아난다. 자연의 그 배경을 보면 번개 같은 사랑, 폭군 같은 욕망과 공포, 한마디로 끊임없이 원하기라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경이로운 휴식을 선사하는 것이다. 무엇이? 자연 배경, 풍경들이, 그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모든 감각 중에서 시각은 의지와 가장 덜 결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시각은 고통이나 기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청각과 후각은 이분법 안에 완전히 갇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칠판에 손톱 긁는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저희가 칠판에 손톱 긁는 소리. 그러면 상상만 해도 아주 그냥 괴롭잖아요. 그죠? 듣는다고 생각하면 듣지도 않았는데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는 것 같죠. 몸에. 그죠? 그리고 후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음식물 쓰레기가 한 2, 3개월 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특수 청소부가 돼가지고 저기 뭐 고독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롭게 살고 있는 어떤 이상한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쓰레기를 방에 축적해두는 집안을 청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후각은 어떨까요? 아주 불쾌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미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인이 뿌려놓은 몸에 뿌린 냄새가 아주 향긋하고 좋은 향수의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을 하거나 맛있게 보이는 음식에서 풍겨나오는 시각이 아니라 미각을 자극하는 그러한 후각의 어떤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지? 아무튼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후각의 냄새 그런 것들을 맡는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냄새나 아니면은 청각, 소리는 냄새나 소리는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는 소리나 냄새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시각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분법에서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제 문이 닫혀 있는 거를 봤어요. 문짝을 봤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럼 문짝을 봤는데 뭐 기분이 막 설렙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기분이 더러워지고 짜증이 나요? 그렇지도 않잖아. 그냥 나무로 된 문을 보면 그냥 있구나, 문이 있구나, 그죠? 여러분 집안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을 보면 어때요? 테이블이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감각 중에서 시각은 의지와 가장 덜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냄새와 소리는 기쁨이나 아니면은 고통이냐, 짜증남이냐, 아니면은 상쾌함이냐 이런 식으로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분법에.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거나 즐거운 소리를 들어야 하며 좋은 냄새를 맡거나 불쾌한 냄새를 맡아야 된다.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촉각은 훨씬 더 자유롭다. 부드러운 천에 민감하거나 오히려 피부에 까끌까끌한 천에 민감할 수 있다. 판단을 하지 않아도 지각작용만으로는 보이는 눈은 조심하기만 하면 과민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강렬한 빛에 순간적으로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고통스러운 시각작용이라는 것은 그다지 없고 대부분의 빛은 눈에 부드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살해 현장 같은 거 보면 고통스러운 시각자극 아닙니까, 단독자님?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 동물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시체를 보면 상처가 나가지고 속에 있는 그 막 내장이라던가 아니면 혈관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걸 보면 그게 불쾌한 시각작용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거는 시각작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표상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쵸?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을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시체라던가 동물의 사체, 그리고 상처로 벌어져 있는 살, 그 틈 안에 보이는 내장기관들이 역겹고 토할 것 같고 그런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이 인간의 내부, 신체, 장기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내뿜는 붉은색의 어떤 빛이라던가 약간 푸르스름한 어떤 곰팡이 낀 것 같은 어떤 그런 색깔이라던가 또는 뭐 구데기가 들끓어가지고 거기에 막 흰색의 어떤 꼬물꼬물거리는 벌레들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표상이 되었을 때 그런 거지. 흰색 자체, 빨간색 자체, 보라색 자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쾌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의 놀이는 우리의 관조를 황홀하게 할 뿐이지 그것이 표상과 독립되어서 그것이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순수 빛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가 끝나갈 무렵에 이 빛, 노을빛이겠네요. 그러면은 너무나 그윽한 색으로 온 주변을 온통 물들여가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가득 선사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부학을 이제 뭐 공부를 하시는 분이 뭐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 해부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 동물의 사체를 해부했을 때 현미경 같은 것들로 그 부분을 완전히 확대해가지고 바라보면 그냥 뭐 빨간색 그 자체겠죠. 뭐 주황색 그 자체겠죠. 그게 뭐 내장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배율을 확대해버리면 색깔 자체만 보이지 그게 기관이나 신체라던가 뭐 그런 요소라던가 이런 식으로 파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자체는 시각 자극으로서의 우리에게 호불호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자연이 표상될 때 우리는 아름다움에는 황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미적인 포착이 있을 경우에 의지는 전적으로 의식으로부터 사라진다. 미적인 포착이라는 것이 자연 풍경일 수도 있고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일 수도 있겠죠. 의식만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의 신체라던가 사체를 바라봤을 때 혈관을 봤을 때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그게 동물의 사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빨간색이라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포착되면서 이어서 뒤에 무언가가 따라오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거, 심미적인 것을 봤을 때 거기서 만족과 기쁨이 온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 의지로서의 세계는 알고 있고 그것이 첫째고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둘째이다. 의지로서의 세계가 끊임없이 욕구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우리와 오브제의 관계에서 그것이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해 주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첫째는 열망의 양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결과 고통과 수천 개의 다른 악이 온다. 갈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 뒤이어 따라오는 욕망의 대가로서 질투라던가 분노라던가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반대로 고통이 없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그 자체, 관조하는 그 자체라는 거죠. 더욱이 그것은 하나의 광경을 선사하는데 어디서나 항상 보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훨씬 덜 오락적인 것이다. 미적 즐거움은 그것을 느끼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술작품은 우리를 관조하게 만든다. 예술가 덕분에 세계의 광경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예술가는 자연을 관조할 줄 알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사물을 활용하는 이용의 차원에서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물이 놓여있는 관계망으로부터도 벗어나서 그 자체로서 바라본다. 너와 내가 놓여있는 관계, 사물과 내가 놓여있는 관계, 우리가 어떤 대상과 얽혀있는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사물을 바라본다. 이용의 차원에서, 활용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누가?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죠? 그릴 때, 그러겠죠? 가령 같은 공간에서 연속된 장면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물을 시간의 공간 안에, 즉 사물을 시간의 차원에서 해방시켜 놓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물의 관계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연속적인 장면들로부터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간의 차원에서 어떻다고요? 해방시킨다라는 것. 같은 방식으로 공간도 없애버린다고. 인간이 표상하는 방식인 시공간으로부터 어떤 사물을 벗어나서 거기서 빼내서 바라보면 추상화가들이 하는 것처럼 오브제는 결국 평상의 습관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관습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그 장소 바깥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추상미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예술가는 그 오브제 대상에 상징적인 영역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미로의 그림에서 보이는 사다리의 경우나 살바도르 달리의 녹는 기계, 또 칸딘스키의 붉은 원 등 이러한 추상미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숨겨진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는 그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의 본질을 꾸며내지 않고 그 자체로 본질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 혹은 개개인 뒤에 있는 숨어있는 성격과 기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초상화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 그런 느낌으로써 개개인의 숨어있는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혹은 살아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기운, 예술은 이렇게 이제 사전에 환기한 이데아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예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관계성보다도 그 이데아에 접근해서 관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세자는 생빅투아르 산의 정수를 탐색한다. 보터치와 색채의 제조, 미완의 외양, 그 뒤에는 세잔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내재된 자연의 힘이 있다. 부동인 듯 하지만 여리고 희미하게 어떤 카오스의 가장자리에서 항상 다시 시작되는 내부작용의 동성과 그 맹목적인 힘과 붓터치, 색채들의 제조는 그다지 평화롭지만은 않은 자연의 이미지를 재생한다. 그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고요한 풍경의 관조가 아니라 이데아 그 자체의 관조다. 다시 말해 관측 가능한 현상들에서 드러나는 자연 정수 그 자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예술은 외양의 파도 속에 흔들리는 것을 영원한 형태로 고정하는 능력이 있다. 예술가는 영혼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볼까? 바로 예민하게 확대되고 팽창된 예술가의 인식, 일반인들과는 다른 인식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이 일반적인 사물들을 가지고도 무엇을 표현하고야 만다라는 거죠. 풍요롭고 고양된 정신으로 객관적 사물들을 보면서 화가가 표현하는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다. 예술가는 전체를 보는 것에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별적인 인간들이 사로잡혀 있는 욕구나 욕망에 의해서 그려지는 어떤 그런 실체를 표현해내는 것보다도 전체와 그 공간에서 어떤 느껴지는 우리가 주관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낸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도 말했지만 보통 사람들과 당연히 비교가 되는 그 예술가의 인식 능력이라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약속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불안과 잦은 동요,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독특하고 유별난 이러한 성향들, 격렬한 의지, 열정 같은 것들이 전체적인 시야뿐 아니라 어떤 광기와의 만남 때문이라도 예술가는 쉽게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출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예 중에 한 명이 버지니아 울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그 체험 한복판에서 예민하고 민감한 과민성적인 인식을 통해서 극한의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개별적인 인간들이 놓치고 있는 주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표면에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마치 하나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그 진실은 바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바로 그 진실의 본래 모습이겠죠.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너의 주관성의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누가? 예술가가. 그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 개인의 진실로서 작용할 수 있고 그게 평온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초연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밑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 때문에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술로 인해서 고통이 변모하고 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얘기를 했네요. 생각보다. 자,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